자, 감시와 역감시의 역사 이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글은 교과서 72쪽에 있습니다. 72쪽 잘 살펴보시고 우리가 이 글이 이제 비판적 읽기 영역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보면 감시와 역감시의 역사다.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거꾸로 우리가 우리를 감시하는 그쪽을 우리가 다시 거꾸로 역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의 어떤 역사를 얘기하는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글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잘 살펴봐야 되는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글자가 잘 보이실지 잘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의 교도관이 수백 명의 죄수를 감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18세기 말 엽에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제러미 벤덤, 많이 들어봤죠? 제러미 벤덤, 최대의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했던 그 사람입니다. 역시 제러미 벤덤다운 생각이죠. 한 명의 교도관이 수백 명의 죄수를 감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자, 이 제러미 벤덤은 이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왜 그랬느냐? 당시 미국이 독립하면서 중벌을 받은 죄수들을 더 이상 미국에 보낼 수 없게 되자 교도소에 죄수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래서 교도소의 문제는 영국의 국가적 관심사로 부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러미 벤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교도관은 너무 적고 죄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죄수를 감시할 방법을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벤담은 1791년에 페놉티콘이라는 원형 교도소를 제안을 합니다. 네. 자, 이 페놉티콘이 뭐냐면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도소의 모습이거든요. 여기 보면 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이제 그림상 반으로 잘라진 거고, 사실은 이렇게 요 측면 반대쪽에도 이렇게 동그랗게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감시를 하는 거고, 죄수들은 이 방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감시자가 죄수들을 다 이렇게 감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알죠? 죄수들의 방은 24시간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중앙에 있는 감시자 여기는 불이 깜깜합니다. 그래서 요쪽에서 요쪽을 볼 수는 없어요. 거꾸로 요쪽에서는 요쪽을 항상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요 죄수들이 나를 감시한다는 건 알지만 지금도 감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나를 지금 현재 보고 있는지, 아니면 딴 누군가를 보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죄수들이 알아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자체가 이 죄수들의 영혼을 딱 묶어둘 수 있다는 거죠. 요게 이 원형 감옥, 페놉티콘의 어떤 최대의 어떤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거를 이제 요 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아까 처음 거기로 돌아가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부터 볼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벤담은 1791년에 페놉티콘이라는 원형 교도소를 제안했다. 자,
그 다음부터는 페놉티콘이라는 게 어떻게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원리로 감시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페놉티콘은 가운데가 비어있는 동심원 모양을 하고 있으며 아까 그림에서 봤죠. 바깥쪽의 둥그런 건물에는 죄수를 가두는 방이 들어서 있고 중앙에는 죄수를 감시하기 위한 공간이 있었다. 죄수의 방에는 햇빛을 들이기 위해 외부로 난 창 이외에도 건물 내부를 향한 또 다른 창이 있어서 죄수의 일거수일투족이 한 발 한 발 내딛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그러니까 모든 행동 일거수일투족이 교도관에게 시시각각 포착될 수 있었다. 반면 중앙의 감시 공간의 내부는 항상 어둡게 유지되어 죄수는 교도관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은커녕 교도관의 존재 자체도 알 수 없었다. 근데 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영혼의 족쇄가 채워지는 거죠. 족쇄가 채워져서 제가 지금 날 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벤담에 따르면 페놉티콘에 갇힌 죄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 교도관의 시선을 스스로 의식해서 스스로를 감시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설 교도소이면서 그러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특정 업체에서 이제 하는 거네요. 사설 교도소이면서 죄수의 노동에 의존하는 공장형 교도소인 페놉티콘은 당시 영국의 개혁 세력 일부가 추진하던 공동교도소, 격리식 교도소와 체제가 맞지 않아 결국 영국 정부의 선택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에서 실제로 이러한 형태의 페놉티콘을 만들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실제 건축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왜 이제 이 글과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그 다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담의 페놉티콘은 우리에게도 그다지 낯설지 않다. 아마 좀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 국내에서도 번역이 된 미셀 푸코의 감시와 처벌에서도 소개되었기 때문이다. 자, 미셀 푸코라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의 감시와 처벌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네. 이 책에서 이 페놉티콘이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푸코에게 있어서 페놉티콘은 벤담이 상상했던 사설 교도소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자, 처음에 벤담이 제안했던 페놉티콘을 푸코가 재해석을 합니다. 재해석을 해가지고 사실은 교도소만이 페놉티콘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거대한 하나의 어떤 보이지 않는 페놉티콘과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거를 푸코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것은 새로운 근대적 감시의 원리가 체화된 건축물이었고, 자, 체화되었다라는 건 구체화된 건축물. 페놉티콘은 새로운 근대적 감시의 원리가 구체화된 건축물이었다. 왜 새롭느냐? 근대 이전에는 육체적으로 죄수를 올가매서 쇠사슬을 채운다든가 좁은 공간에 꼼짝 못하게 일단 가둬놓는다든가 이런 식이었는데 이 페놉티콘이라는 거는 단순한 육체적인 어떤 걸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을 올가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근대적 감시의 원리가 체화된 건축물이 페노티콘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물이었고, 군중이 한 명의 권력자를 우러러보는 스펙터클의 사회에서 한 명의 권력자가 다수를 감시하는 규율 사회로의 변화를 상징하는 동시에 그런 변화를 추동한, 이끌어낸 것이었다.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자, 선생님이 요거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군중이 한 명의 권력자를 우러러보는 스펙터클의 사회다. 이거는 우리가 과거의 어떤 왕실 사회 같은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중심에 있고, 왕은 항상 화려한 모습이죠. 어디 행차하거나 이럴 때 보면 항상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굉장히 볼거리를 많이 제공을 합니다. 어떤 당시 최고의 권력자는. 그래서 군중이 이 한 명의 권력자를 우러러 보면서 거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어떤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군중을 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스펙터클의 사회가 사실 지금도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실이 있는 나라가 아직도 있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에 영국에 뭐 여왕이 있죠. 여왕이 있고 왕세자가 있고 왕세자 비가 있고 보면은 그들이 항상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고 어디를 행사에 나가거나 하면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왕실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돈이 들지만 굳이 그런 왕실을 유지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그죠? 군중들이 거기에 집중하게 하고 그러면서 어떤 사회 통제를 더 용이하게 하는 그런 어떤 이점이 있는 거죠. 그런 게 어떤 스펙터클의 사회라고 본다면 근데 지금 이제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이런 왕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스펙터클한 그런 걸로 대중을 통제할 수 없다면 그럼 어떤 식으로 또 통제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한 명의 권력자가 다수를 감시하는 규율 사회로의 변화. 스펙터클의 사회에서 규율 사회로 바뀐다. 페노티콘으로. 그래서 보이지 않는 권력자가 이제는 그 어떤 권력자가 잘 눈에 안 띕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의 권력자는 누구죠? 대통령인가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진정한 권력자는 사실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죠? 대통령도 진정한 권력자라고 볼 수 없는 게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잖아요. 금방 또 바뀝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사회의 진정한 권력자는 정말 눈에 안 보이는 또 다른 누군가의 권력자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과연 누구일지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스펙터클 사회에서 페놉티콘과 같은 어떤 권력자가 다수를 감시하는 이게 어떤 규율 사회라는 거죠. 이런 변화를 상징한다. 이 페놉티콘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런 변화를 이끌어낸 것. 이것이 페놉티콘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는 또 개인에 대한 근대 권력의 통제가 육체적인 형벌에서 산업 자본주의의 인간형에 적합한 영혼의 규율로 바뀌어갔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자, 요거 아까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했는데 개인에 대한 근대 권력의 통제가 육체적인 형벌. 과거에는 쇠사슬로 얽어매고 이렇게 했었는데 산업 자본주의 인간형에 적합했다라는 건 또 무슨 얘기냐. 과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육체가 얽매여 있던 노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본주의가 되면서 노예가 없어지고 대신에 뭐가 생겨났습니까? 노동자가 생겨났습니다. 노동자. 노동자는 육체적인 어떤 형벌이 없습니다. 쇠사슬에 매이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어쨌거나 형식적으로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직장에 다니다가 싫으면 다른 직장에 가면 돼요. 이게 노동자입니다. 근데 그러면 노동자는 완전히 자유롭냐? 그렇지 않죠. 영원히 얽매여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스스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노동자에게는 자유로움이 있지만 그 자유로움 때문에 또 자기가 자기 생계를 또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의 노예들은 자기가 먹고 살 거를 딱히 걱정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주인이 부려먹기 위해서는 노예에게 뭐 음식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기본적인 생존을 보장해줬지만 노동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절제하고 통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산업 자본주의의 인간형에 적합한 영혼의 규율로 바뀌어 갔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페놉티콘은 모세관 같은 권력이, 여기서 모세관이라는 건 모세혈관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모세혈관이라는 거는 아주 섬세하게 우리 몸에 이렇게 퍼져 있는 거잖아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그래서 그런 모세혈관 같은 권력이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우리를 통제하고 있다. 요게 이제 푸코라는 미셀 푸코 철학자의 핵심입니다. 이게 통제한다는 푸코 철학의 정수, 핵심을 잘 보여주는 더없이 좋은 실내였다. 뭐가? 페놉티콘이라는 것이. 그래서 요거를 페놉티콘을 좀 더 확대해서 푸코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가 거대한 파놉티콘과 같다라고 보는 거죠. 자, 감시는 은밀하고 알 수 없게 이루어진 반면에 처벌은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고, 통제와 권력은 비대칭적인 시선을 가능하게 했다. 자, 비대칭적인 시선이라는 거는 감시자의 시선은 자유롭게 피감시자를 바라볼 수 있지만 피감시자는 감시자를 볼 수 없죠. 이게 비대칭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비대칭적인 시선 때문에 감시가 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비대칭적인 시선을 가능케 한 건축 구조의 구체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핵심적인 주장이 나옵니다. 교도소가 교도소의 이런 페놉티콘 같은 구조가 공장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공장도 쫙 복도가 있고 거기에 그 옆으로 이제 그 노동자들이 일을 하면 그 중앙에 관리자가 이렇게 다니면서 다 감시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 그다음에 학교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학교도 복도가 쫙 있죠. 그리고 교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는지 우리 교장 선생님 가끔 돌아다니시죠. 감시를 합니다. 학교. 그 다음에 군대 막사. 군대가 거주하는 거기도 그런 식으로 그 이제 관리할 수 있게 그런 구조로. 병원도 그렇다는 병원도 의사와 간호사 환자들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볼 수 있는,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과 비슷하고
이것들이 다시 교도소를 닮았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일까? 라는 푸코의 논평에서 보듯이 우리의 사회가 거대한 페놉티콘, 즉 교도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푸코가 전달하는 바였다. 이게 푸코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교도소의 페놉티콘이라는 구조가 사실은 우리 사회 전체가 마치 모세 혈관으로 우리를 이렇게 다 통제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미세한 부분까지 우리를 다 통제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주장을 하는 거죠. 미셀 푸코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떤 주장이 나오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코의 감시와 처벌은 인문학자의 범주를 넘어서 지식인 일반과 대중에게까지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푸코의 영향력은 그가 페놉티콘을 벤담이라는 개인의 실패한 일화에 국한하지 않고 이를 근대 규율 권력의 미시구조를, 자, 미시구조라는 건 어떤 섬세한 작은 부분까지 이렇게 다 보여주는 구조를 미시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시구조의 반대는 무슨 구조일까요? 거시구조입니다. 큰 틀에서 그런 구조를 살펴보는 거고, 미시구조는 우리가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아주 세부적인 부분까지 어떤 우리를 올가매는 구조를 보는 거예요. 이런 게 미시구조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통제하는 거는 감옥이나 군대 정도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미세하게 이렇게 살펴보면 학교라는 공간, 병원이라는 공간, 이런 것들도 다 우리를 어떤 통제하는 그런 권력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시 구조를 잘 드러내는 전형적인 사례로 독창적으로 해석했다는 데에 기인을 합니다. 푸코의 영향력이. 자, 그렇지만 그의 영향력이 큰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페놉티콘을 통한 감시가 정보혁명 시대의 전자감시와 흡사하다는 인식이었다. 자, 이 전자감시에서 이제 더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죠. 이 페놉티콘이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이 미시 구조가 더 촘촘해지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된다는 겁니다. 자, 197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감시와 통제의 방법이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각종 우리의 기록이 컴퓨터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감시하는 그런 페놉티콘과 같은 그런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폐회로 텔레비전, CCTV. CCTV가 항상 우리를 또 감시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신용카드와 같은 전자결제. 요거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우리 코로나 시대에 확진자의 동선을 밝혀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확진자가 자기 동선을 숨길 경우에 신용카드 결제한 그거를 확인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어디에 들렸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용카드와 같은 전자결제,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정보의 수집이라는 형태. 자, 여러분들이 어디에 회원 가입하려고 하면 꼭 무슨 동의를 해야만 회원 가입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원의 정보를 어디에 이용하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를 해야만 회원 가입이 되고 회원 가입이 돼야만 각종 어떤 쿠폰이라도 받고 할인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기업에서 소비자 정보를 다 수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자감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널리 사용되었고 사람들은 정부나 기업이
개인의 신상 정보를 수집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민감해졌습니다. 네. 잠자고 있건 깨어 있건 일하건 쉬건 욕실에 있건 침대에 있건 감시를 당한다는 조지 오웰의 조지 오웰 영국의 작가입니다. 유명한 소설가인데 조지 오웰의 암울한 1984년에 등장한다. 자, 등장하는 빅브라더의 이미지가 있다. 자, 그러면 1984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조지 오웰이 쓴 소설인데 이 소설이 아마 1940년대 후반 정도에 쓰여졌을 거예요. 그랬는데 당시에는 이제 미래 사회를 예상하면서 쓴 소설이죠. 그래서 1984년이 되면 빅브라더라는 것이 생길 것이다. 그럼 빅브라더가 뭐냐? 미래 사회의 어떤 독재자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라든가 감정까지 다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독재 권력을 휘두르는 거죠. 여기 빅브라더인데 이 1984라는 소설에 보면 그 주인공이 이 빅브라더에게 저항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항을 하는데 모든 게 감시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저항을 한다라는 거를 만약에 이제 방 안에서 자기가 혼자 막 중얼중얼 하면서 빅브라더 욕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다 통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그런 불온한 감정, 어떤 저항의 감정을 몰래 일기장에 써요. 그래서 책상 속에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그러면서 어떤 이 빅브라더에 저항하는 비밀 조직에 가담을 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몰래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발각이 됩니다. 발각이 되고 고문을 당해요. 고문을 당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마지막 사형 당하기 직전에 계속 고문당하고 또 강제로 세뇌당하고 해가지고 사형 직전에는 나는 빅브라더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형을 당해요. 이게 1984라는 소설입니다. 나름 읽어볼 만해요. 그냥 재밌고 어떻게 보면 좀 섬찟하기도 한 미래 사회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그 빅브라더의 이미지는 바로 정보사회가 가져온 전자 패놉티콘과 똑같은 것으로 간주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이 빅브라더에 대해서 우리가 또 서양에서는 더 어떤 그런 국가가 코로나 때문에 개개인을 많이 감시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더 반발심이 큰 겁니다. 서양 사회가. 왜냐하면 이 조지 오웰의 1984라는 그 소설책이 영국에서 이제 나온 책이고 주로 서양 사람들이 많이 읽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개인 신상이라든가 이런 게 통제받고 그리고 어떤 마스크를 쓴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막 거부감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한국 사회보다도 더 이제 코로나가 창궐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현실이 됐다라는 거를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 패놉티콘과 그 다음에 푸코까지 그 다음에 이 푸코에서 이 전자감시, 전자 패놉티콘 사회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다음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